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판소리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판소리부터 시작이고요. 자, 판소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고전 그 시가 부분에서 다루게 되는데, 고전 시가 또는 소설, 경계가 좀 모호하죠. 왜냐? 자, 판소리는 바로 노래로서 표현했던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자, 판소리의 문학 흐름은요, 일단은 그 판소리 자체가 바로 그냥 창작된 것이 아니라 고전 설화, 그러니까 배경 설화부터, 근원 설화부터 시작이 돼서 그 여러 가지 설화들이 짬뽕이 되어가지고 바로 이 판소리가 창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소리가 배경이 되어서 판소리계 소설로 발전을 하고요. 판소리계 소설이 현재의 현대 소설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물론 중간에 신소설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신소설을 바탕으로 현대 소설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런 판소리라는 것은 당시 조선시대 당시 우리 민중의, 그러니까 평민들의 아주 대표적인 문학이었고요. 이것이 단지 평민들만 즐기느냐, 그것이 아니라 양반들도 굉장히 이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남자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판소리뿐만이 아니라 민중들의 어떤 그 문학 장르들은 바로 양반들도 굉장히 잘 향유했다는 것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자, 판소리는 일단은 그 판소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실까요? 판소리의 특징은 첫 번째,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판소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판소리 일단 구성요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판소리는 바로 창자, 그 다음에 고수, 그렇죠? 창자와 고수가 어우러져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자와 고수에서 창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창은 바로 창자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일이는요, 역시 창자가 합니다. 그 다음에 추임새를 고수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소리에는 창자와 고수가 어우러져서 창과 안일이, 그 다음에 발림, 추임새 이런 것들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변화와 다양성입니다. 바로 이 변화와 다양성, 판소리는 그 표현과 수식, 율격이나 구성 원리 등에 있어 다른 어떠한 구비문학 양식보다 다채롭다. 그렇죠? 그 안에 노래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다채로운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구비문학이다 보니까요, 어떤 대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수되었고요. 그 입에서 입으로 전수가 되면서 바로 자기가 이제 창자가 이렇게 창을 하다가 관객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내용을 또 추가하기도 하고요. 또는 반응이 없으면 내용을 빼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변화가 가능했던 장르가 바로 판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향유층의 다변성은요,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죠, 평민들이 주로 향유를 하다가 누구에게래요? 그렇죠? 양반에게까지 확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주제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소리는요, 겉으로는 유교의 어떤 사상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요, 바로 사회와 양반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주제의 양면성이 들어간다는 게 이 판소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첫 번째 작품 흥부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안일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안일이는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로 따지면은요, 노래가 있고 랩이 있죠. 랩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약간 말하듯이. 근데 물론 리듬을 타죠. 판소리도 그렇습니다. 자, 흥보 좋아라고 박씨를 딱 줘드니만은 여보서 마누라, 제비가 박씨를 물어왔네요. 폭맞춤 흥보 마누라가 보더니 여보 영감 그거 박씨가 아니고 연실인갑소 연실. 어서 이 사람아, 연실이라는 말이 당치 않네. 강남 미인들이 초야반병날 밝을 적에 죄다 따버렸는데 채까지 놈이 어찌 연실을 물어와? 네 박씨문 데서 놀다가 물건 놈이지. 옛날 수란이가 배양 한 마리 살려 그 은혜 갚느라고 구실을 물어왔다더니만은 박을 따독따독 잘 묻었겠다 수일이 되더니
수일이 되더니 박순이 올라달아 오는 뒤 북채만 또 수일이 되더니 홍두깨만 지둥만 박순이 이렇게 크더니만은 박잎사기 삭감만씩 하여 가지고 흥부집을 꽉 얽어 놓음에 구년지수 장마져야 흥부집 셀빼 만무하고 지둥해야 흥부집 쓰러질 수 없겠다. 흥부가 그때부터 박덕을 보던가 보더라. 그때는 어느 때고 8월 대명일 추석이로구나. 자, 보면은요. 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바로 뭡니까?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이걸 바로 창자가 이야기하듯이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설로 따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서술자가 개입하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다른 집에서 떡을 얻다, 밥을 얻다, 자식들을 곱게 입혀서 선산성묘를 보내고 야단이 났는디 흥부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자식들이 보다 졸라 싸니까 흥부 마누라가 앉아 울음을 우는 게 가난 타령이 되었던가 보더라. 그래서 진양조에 표시할게요. 진양조는 이제 판소리 장단 중에 가장 느린 장조입니다. 가장 느린 장조이기 때문에 어느 때 부르느냐 옆에 써놓겠습니다. 바로 슬픔, 한탄. 자, 슬픔이나 한탄 이런 식의 감정을 노래할 때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느린 박자로 그리고 슬프게 부르는 부분이죠. 자, 가난이야 원수년의 가난이야. 자, 사죠. 그래서 사사조의 사음보율격을 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판소리의 운율사기 특징입니다. 써놓으세요. 사사조의 사음보율격입니다. 잘 살고 못 살기는 묘쓰기의 묘연가 북두칠성님의 집자리에 떨어질 적에 명과 수복을 첨지하는 거나 어느 사람 팔자조와 고대강실 높은 집에 호가사로 잘 사는 뒤 인연의 신세는 어찌어야 밤낮으로 벌었어도 삼승구식을 할 수가 없고 가장은 부황이 나고 자식들은 아사지경이 되니 이것이 모두 다 웬일이냐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자, 여기에서 이제 가난을 뜻하는 시어들이 나타나죠. 자, 삼순, 구식, 그 다음에 부황, 그 다음에 아사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가난을 통한 한 가족의 슬픈 현실이 들어갑니다. 이렇다시 울음을 우니 자식들도 모두 따라서 우는구나.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흥분의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일단은 가난 때문에 서러운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명절이 되었어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난 때문에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뒤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박이나 하나 타자 그랬고 박을 따가지고 톱질을 하다 보니까 그 박에서 이제 재물이 나와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흥부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볼게요. 춘향가입니다. 자, 흥부가는 그 나름대로 흥부놀부와의 어떤 이야기로서 내용이 나타난다면 춘향가는요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작품입니다. 왜냐면은요 그 판소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본들이 존재합니다. 자, 처음에 어떤 기록된 작품들이 있겠죠. 근데 그 작품 이후에 다른 데서도 또다시 기록을 합니다. 왜냐? 이쪽에서도 기록하고 저쪽에서도 기록할 거죠. 왜냐면은 그 어떤 작품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버전으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본의 수가 춘향가는요 72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이본이 존재하는 게 바로 춘향전입니다. 그래서 이 춘향가는요 바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작품이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향전은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춘향전의 주제는요, 겉으로 드러난 주제는요 바로 춘향과 이몽룡의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이제 표면적인 주제가 됩니다. 가장 간단한 주제죠. 근데 이면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변사토죠. 이 변사토를 향한 춘향이는 무엇을 거절합니까? 그렇죠? 수청을 거절하죠. 왜? 나는 두 명의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연려불경이부. 연려는 두 명의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는 연려불경이부의 사상이 여기서 이면적 주제가 됩니다. 또
이몽룡이 나중에 변사또를 와서 처단을 하죠. 바로 이거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이제 탐관오리를 숙청하는 두 번째 이면적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밑에다 쓸게 다시. 사회가 있습니다. 사회. 자,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몽룡은 춘향이를 버리고, 물론 아버지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춘향이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한양을 가죠. 그 이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아직 벼슬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자리에 오르기 위한, 그렇죠? 입신양명 사상이 나타납니다. 입신양명. 출세를 위한 입신양명 사상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춘향이를 우리가 춘향전에서 가장 비판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춘향이는 바로 왜 그냥 수청을 거절했을까요? 우리 요 최근에 개봉했던 도리화가라는 어떤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이제 수지가 그런 고민을 하죠. 춘향이는 왜 수청을 거절했을까? 춘향이는 기생이었습니다.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면 안 되는 신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청을 거절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아름답게 그려진다면은 춘향이의 어떤 사랑을 높이 사는 거, 그러니까 한 남자를 위한 지고지순한 사랑,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요. 기생이라는 신분으로서 이제 만약에 수청을 들게 되면은 그냥 평생 기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혹여나 변사또에 의해서 죽게 된다면 춘향이는 한 남자만을 그리다가 죽게 된 열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몽룡이 다시 출세해서 돌아온다면은 정말 이거는 출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렬 부인으로 나중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세의 욕구가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춘향이를 우리를 비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춘향이는 사회에 대한 바로 신분 상승 욕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신분 상승 욕구는 왜 반영이 되었느냐? 그 당시가 계급 사회였던 탓이죠. 그러니까 평등 사상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평등 사상에 입각해서 이런 춘향이의 신분 상승 욕구를 드러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이제 이 주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춘향전에서의 표면적 주제, 그냥 젊은 남녀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적 주제는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 볼게요. 안일입니다. 춘향 듣거라. 너는 일개 천기의 자식으로 관장바락을 하고 관장에게 능욕을 잘한다니 그리하고 네 어찌 살기를 바랄까? 아뢰어라. 절행에도 상하가 있어 명백하신 수의사또 별반 통촉하옵소서. 그러면 네가 일정한 지아비를 섬겼을까? 이 부를 섬겼네다. 무엇이 이 부를 섬기고 어찌 열렬할꼬? 자, 이때 위의 이부와 밑의 이부가 다르죠. 위의 이부는 이몽룡의 이, 그러니까 오얀 이자죠. 이몽룡을 섬겼다는 얘기고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이자를 들리는 거죠. 두 명의 지아비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두 명의 지아비를 섬기고 어찌 열렬할꼬 했더니 두 이자가 아니오라 오얀 이자 이부로소이다. 어사또 마음이 하도 좋아 슬쩍 한번 떠보난 뒤, 자, 어사또 마음이 하도 좋아 표시. 자, 어사또는 바로 뭡니까? 지금 춘향이를 알고 있지만 춘향이는 지금 어사또의 정체를 모르고 있죠. 이몽룡은 딱 들으니까 춘향이가 나밖에 모르고 있네.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본관 수청은 거역하였지만 잠시 지나는 수의사또 수청도 못 들을까? 이에 내성도 이가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번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을 치는 겁니다. 혹여나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춘향이가 아유 그래 이 사람 수청이나 들고 좀 살자 라고 해서 수청을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춘향이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여보사또님 듣조시오. 여보사또님 듣조시오. 어사라 하는 배슬은 수의를 몸에 입고 이골저골 다니시며 죄목을 염탐하여 죽일 놈은 죽이 없고 살릴 놈은 살리 없지. 수절하는 계지에게 금남하러 내려왔소. 소녀 절행 아래리다. 진국 명상 만장봉이 바람 분다 쓰러지며 칭암절벽 석상돌이 눈비 온다 썩어질까. 내 아무리 죽게 된들 두난군이 웬 말이오. 소녀의 먹은 마음 수의사또 출도 후에 세세 원정을 아랜 후에 목숨이나 살아날까 바랬더니만은 초록은 동색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라 양반은 도시 일반이요 그려 송장 임자가 문 밖으로 왔으니 어서 급히 죽여주오. 춘향이의 각오죠. 춘향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로지 이몽룡 외에는 난 섬기지 않겠다. 이런 강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표현한 거는요.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칭암절벽 석상돌이 눈비 온다 썩어질까. 그 위에 보면은 또 진국명삭 만장봉이 바람 분다 쓰러지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봉우리와 그 다음에 자 칭암절벽이요. 두 가지의 대상은요. 무엇 때문에요? 봉우리는 무엇이 분다 쓰러지며 바람 분다 쓰러지며 바람은 세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칭암절벽 석상돌이 눈비 온다 썩어질까. 눈비 쓰러지다 썩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봉우리와 절벽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춘향이를 얘기하는 거죠. 춘향.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나 눈비는 수청을 요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러지다와 썩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수청 요구에 이걸 응하는 거죠. 근데 이 쓰러지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니까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죠. 그래서 자, 어떤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 밑에서 두 번째 줄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다. 자, 이거는 속담을 인용했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풍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담이나 또는 격언 등을 인용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판소리에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평민들의 문학이라고 했잖아요. 평민들이 주로 쓰는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의 어휘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면요.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이중성. 판소리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의 이중성입니다. 자, 언어의 이중성이라는 건 바로 평민의 언어와 그 다음에 양반의 언어가 공존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민이야 당연히 우리 비속어나 또는 이제 일상어들이 되겠고요. 양반이 한자어나 그다음 고사성어를 인용하는 것들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하는 건 평민어의 언어는 당연히 평민의 문학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양반의 언어가 사용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평민들이 즐기는 문학에 왜 양반들의 어휘가 사용되느냐? 바로 첫 번째, 양반도 향유했다는 겁니다. 이거 양반도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양반이 바로 풍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보세요. 평민들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에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어우, 괜찮네. 잘하네. 하면서도 야, 굳이 뭐 영어를 써 저런 걸 가지고 그렇지 않냐? 뭐하러 영어를 저렇게 써? 하면서도 집에 가서 또는 학원에 등록해서 영어를 공부합니다. 왜요? 그게 있어 보여. 그걸 이제 알아놔야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갖춘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신분 상승의 욕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분 상승 욕구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양반의 어휘가 사용된 이유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안일이 어서 또 다시 묻지 아니하고 금낭을 어루만져 옥자를 내어 행수기생을 불러주며 네 이걸 갖다 춘향 주고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피래라. 춘향이가 받아보니 서방님과 이별시에 드렸던 지가 찌든 옥지환이라. 춘향이가 넋을 잃은 듯이 들고 보더만 네가 어디를 갔다 이제야 나를 찾아왔느냐. 대상을 바라보니 아이고 서방님 그 자리에 엎드려져 말 못하고 기절하는구나. 왜요? 너무나 기뻐서죠.
어사또 기생들에게 분부하사 춘향을 부축하여 상방에 뉘어놓고 찬물도 떠먹이며 수족을 주무르니 춘향의 간시 정신 차려 어사또를 바라보니 마오마오 그리마오 서울 양반 독합디다 기처불식 이란 말이 사기에는 있지만은 내게조차 이르시오. 어제 저녁 오셨을 때 날 보고만 말씀하였으면 마음 놓고 잠을 자지 지나간 밤 오늘까지 간장 탄 걸 헤아리면 살아있기 뜻밖이오. 반가워라 반가워라 설리예춘이 반가워라. 외로운 꽃 춘향이가 남원옥중 추절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동원에 새봄이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네. 우리 어머니는 어디를 가시고 이런 경사를 모르시나. 자, 이 부분에서도 역시 양반의 이중성, 언어의 이중성이 양반의 이중성이래요. 언어의 이중성이 또 드러나고 있죠. 여기도 또 춘향이가 이런저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처불식이라는 말, 설리예춘이라는 말. 자, 옆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또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추절이 나와 있죠. 남원옥중에 추절이 들어 떨어지게 된 추절은 바로 변사또의 행패, 변사또의 수청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새봄이 들어 이와 춘풍 바로 뭡니까? 이 이와 춘풍이 이몽룡, 바로 이몽룡 서방님이 되는 거죠. 서방님이 날 살렸구나,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춘향이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리를 노래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춘향이와 이몽룡이 이제 한양을 가고 아들, 딸 잘 낳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고소설로 들어갑니다. 자, 고전소설은요, 이제 조선시대부터 창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최초의 소설이 바로 이 김시습의 금오신화입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에는 5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작품이 우리 최초의 한문 소설로서 우리의 문학의 최초의 소설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한 작품인 만복사 저폭입니다. 이 만복사 저폭이는 만복사에서, 그 절에서 저포를 둔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어떤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여기 지금 써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양생이라는 사람이 부처님과 내기를 해가지고 저포 내기를 해서 이겨가지고 이제 한 여인을 소개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마침 뒤에 숨어있던 한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자, 자기도 이제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생이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남자요 해서 둘이 이제 3일 밤낮을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 여자가 귀신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양생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귀신과의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무덤에 묻어두었던 은주발을 이 양생에게 주어가지고 부모님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사연을 전달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양생이 그 여인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여인을 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여인은요, 이웃나라 왕제로 환생을 하면서 양생은 자신도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글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볼게요. 그녀의 부모는 양생에게 말했다. 그 은잔, 동그라미 치세요. 이 은잔이라는 것이 바로 양생과 부모님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 은잔은 자네에게 맡길 것이고, 또한 내 여인이 소유하고 있던 밭 두어 일항과 노비 몇 사람이 있으니 자네는 이것을 맡고 내 여식을 잊지 말아주게라. 이튿날 양생은 주육을 갖추어 계령동 옛 자취를 찾으니 과연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양생은 제사를 차려 슬피 울면서 지절을 불사르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주문을 읽었다. 그리 양생은 결국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가상과 농토를 모두 팔아 저녁마다 제를 드렸는데, 하루는 그녀가 공중에서 그녀를 다시 그를 다시 불러 말했다. 당신의 은덕으로 저는 이미 다른 나라의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거죠. 불교의 윤회사상입니다. 써놓으세요. 불교의 윤회사상. 유명의 한계는 더욱더 멀어졌사오나 당신의 두터운 흔적에 깊이 감사를 드리옵니다. 당신은 다시 길을 깨끗이 닦아 저와 같이 속수의 눈을 초탈하시옵소서. 양생은 그 뒤로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다 하나 그 뒤로는 어찌 되었는지 소식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결말은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적 결말이죠. 일반 고전소설의 결말은요, 행복한 결말이 됩니다. 하지만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나오는 작품들은요, 대다수가 비극적 결말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김시습의 삶과도 약간 관계가 있는데, 김시습은요, 생육신 중에 한 명입니다. 생육신, 사육신 들어봤죠? 바로 이제 그 조선시대의 단종이라는 임금을 왕위에 올리고자, 그러니까 단종을 왕위에 올리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단종을 왕위에 올리고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신하들이 노력을 했었죠. 근데 그 노력으로 인해서 바로 단종은 유배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복위를 꿈꾸던 6신하들 중에, 그러니까 원래는 7신하였습니다. 한 명이 배신을 하면서 그 6명의 신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육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단종에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은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이 세조에게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요, 바로 산속이나 이런 데 묻혀서 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시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단종에 있었으면 좀 더 잘 풀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산속에 묻혀 지내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극적인 어떤 결말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적 결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복사 접표기의 바로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은 아까 여기서 은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본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한문 소설이기 때문에요, 약간씩의 해석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큰 내용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은잔 또는 다른 책은 은주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잔은 부모님과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웃나라의 남자의 몸, 또 다른 책은 이웃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교의 윤회사상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작품은요, 구운몽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구운몽도 우리가 많이 봤던 작품이죠. 자, 구운몽은요, 환몽구조. 자, 이거는 작가가 김만중입니다. 김만중이 이제 그 유배를 갈 때 홀로 계신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루 만에 지었던 작품으로 유명하죠. 예, 김만중의 구운몽은 뭐라고 그래서 목적이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글입니다. 그래서 양반 소설이긴 하지만 바로 한글로 기록된 소설입니다. 그래서 한글 소설이면서 양반 소설, 되게 특이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양반 소설은 한문 소설입니다. 그리고 평민들의 소설이 한글 소설이고요. 근데 이 작품은 양반 소설이면서 한글 소설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양반 소설이면서 한글 소설입니다. 바로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어머니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 우린 환몽구조의 액자식 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몽구조, 액자식 구성. 그 다음에 갈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몽자류 소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몽자류,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몽자류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몽자류 소설의 효시는 바로 조신지몽이죠. 자, 신라시대의 조신지몽이 조신지몽이라는 설화를 바탕으로 이 작품이 창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5번째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국문학상의 의의가 있습니다. 귀족문학에서 평민문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교량력을 표시할게요. 왜 이러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양반은 주로 한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국문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죠. 근데 국문은 평민소설의 대표적인 표기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 교량역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반소설의 대표작 환몽설화, 그래서 조신설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표시해놓고요. 조신설화로 영향을 받았다. 네, 몽자르 소설의 효시이다. 밑에 이제 후대의 옥루몽, 옥년몽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리고 고전소설의 체제와 내용 면에서 고전소설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밑에 특징을 보면은요, 사상에 보면 유교, 돌교, 불교 다 있습니다. 유, 불, 도 다 표시해 놓으세요. 별표를 치고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불교 사상입니다. 왜냐? 그 현실에서의 성진이라는 주인공은 바로
불교를 이제 바탕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스님이잖아요. 승려였기 때문에 불교를 바탕으로 썼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실, 그 다음에 꿈, 다시 현실 세계로 나타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현실에서의 주인공, 성진입니다. 그리고 꿈에서의 주인공은 양소유고요. 다시 현실에서의 주인공은 성진입니다. 자, 성진이가 첫 번째 현실에서는요. 불문의 적막함에 회의를 느끼고 속세를 통정하죠. 그래서 육관대사는 성진을 꾸짖어서 지옥으로 보냅니다. 다시 인간 세상에 환생을 했을 때 양소유로 태어납니다. 그 양소유가 팔선녀와 더불어 또 이제 그러니까 이처육처.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팔선녀는 꿈에서의 이처육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진이가 이렇게 양소유로 태어나서 15세의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만나는 여자들을 자기의 부인과 첩으로 들이죠. 그 이처육첩이 바로 팔선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 무상을 느끼고 다시금 불교에 이제 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현실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소설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인데 이게 이제 조신지몽이랑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조신지몽은요. 마찬가지로 현실과 꿈, 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실, 꿈, 현실. 근데 자, 아까 구운몽에서는 주인공이 어땠습니까? 바뀌었죠. 그쵸? 양소유, 성진에서 양소유로 다시 성진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구운몽은요, 조신지몽은요, 여기서도 조신이고요, 여기서도 조신이고요, 여기서도 조신입니다. 결국 주인공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현실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김신의 이제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에 대한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 이루지 못합니다.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관음보살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죠. 내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러다가 술 먹고 잠드는 겁니다. 그때 이제 태수 김은의 딸이 와가지고 깨우는 거죠. 조신님, 저는 사실 조신님을 좋아했습니다. 이제 조신님과 결혼하려고 제가 도망 나왔으니 저랑 같이 삽시다. 해가지고 둘이 도망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는요, 이제 함께 사는 거죠. 자, 근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자, 우리 그 구운몽에서는 이 삶이 어땠어요? 부유하게 살았다 그랬죠? 부유하게 살다가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함께 살 때 얘는요, 가난하게 삽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비교치면 거의 극과 극입니다. 얘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뭘 느끼는 겁니까? 이렇게 살다가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겁니다. 똑같은 인생 무상을 느끼는데 얘는 가난하게 살다가, 그리고 구운몽은 부유하게 살다가 합니다. 그래서 다시 현실에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불도에 정진한다라는 건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운몽과 조신지몽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뒤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맞지 못하여서 구름이 거치니 호승이 가는 곳 없고 호승 표시해놓고요. 꿈속에서 이제 바로 육관대사의 모습으로 육관대사가 호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진을 이제 양소유를 다시 성진으로 되돌리기 위해 했던 장면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호승이 가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 또한 한 곳이 없는지라 정에 하여더니 그런 높은 데와 많은 집이 일시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에 한 포단이 앉았으되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쳤더라. 자, 여기를 표시해 놓고요. 바로 뭐예요? 현실로 돌아옴.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스스로 제 몸을 보니 108낮 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 성진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인세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급제 한림학사하여 하고 출장 입상하여 공명신퇴하고 양공주와 육랑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표시해놓고요. 하룻밤 꿈 일장춘몽 써놓으세요. 일장춘몽 하룻밤의 꿈 일장춘몽 그 다음 인생무상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마음에 이 필연 사부가 나를 염려를 그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부기와 남녀 정욕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하미로다. 급히 세수하고 의관을 정지하며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였더라. 대사 소리하여 묻되 성진아 인간부기를 지내니 과연 어떠하더뇨. 자, 대사님이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진이가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성진님이 깨달았나이다. 제자 불초하여 염려를 그릇먹어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세에 윤회할 것이오늘 사부 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를 천만거비로도 갚기 어렵도소이다. 자, 성진이는 어떻게 깨닫는 거냐면요. 대사가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꿈을 통해 알려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자, 얘가 이렇게 얘기하죠. 대사가요. 네, 승흥하여 갔다가 흥진하여 돌아왔으니 내 무슨 간예함이 있으리요. 야, 뭔 소리냐? 나는 너 꿈에 간여한 적이 없어. 야, 네가 흥이 나서 돌아갔다가 이제 다 흥 떨어지고 돌아와놓고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다니 이는 인세와 꿈을 다르다함이니 네 오히려 꿈을 채 깨지 못하였구나. 장주가 꿈에 나비되었다가 나비가 장주되니 어느 거짓 것이요 어느 진짓 것인 줄 분별치 못하나니 어제 성진과 소유가 어니는 진짓 꿈이 어니는 꿈이 아니뇨. 자, 이 육관대사의 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진이가 뭐라 그래요? 제자 아득하여 꿈과 진짓 것을 알지 못하니 사부는 설법하사 제자를 위하여 자비하게사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육관대사가 말하는 것은요. 성진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꿈과 현실은 다르다. 왜? 꿈을 통해 나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깨닫고 이제 다시는 달라질 것이다. 만약에 꿈이 아니었으면 나는 인간 세상의 윤회에서 나중에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사부님이 깨달아서 이제는 다시 돌아왔다. 근데 사부가 뭐라 그럽니까? 야, 뭐가 꿈이고 뭐가 현실이니? 야, 나비가 창주됐다. 창주가 나비되는데 어느 게 꿈이고 어느 게 현실이니? 넌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부님, 전 모르겠습니다.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간단하게 제가 저도 자세하게 이런 도를 알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사부와 성진이 말하는 가장 큰 틀은요,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과 꿈의 관계입니다. 자, 사부는 현실과 꿈은 같다라는 거죠. 성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성진이가 다르다고 말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성진이가 다르다는 건 현실에서 깨닫고, 자, 아니죠. 죄송합니다. 꿈에서 깨닫게 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미 모든 걸 체험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이 상황을 얘기했다면 사부는 그런 현실과 꿈은 같다라는 것. 그게 바로 좀 더 큰 차원인 거죠. 성진이가 깨달았다는 건 그냥 내가 만약에 이대로 살았다면, 그런 욕심을 품었다면 나는 결국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거야 라는 정도만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사부는요, 아직 너 깨닫지 못했어. 양소유와 다르지 않아. 왜?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득도의 경지에 올라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 현실과 꿈이 같다는 건 득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진이나 양소유나 둘 다 똑같다. 이 얘기예요. 득도라는 거 바로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득도라는 것은요, 바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넌 지금 아직 깨닫지 못했잖아. 양소유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둘은 같은 거야. 뭐가 꿈이고 뭐가 현실이야. 다르지 않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말을 들어도 또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육관대사는 좀 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성진은 작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끝나고요. 이 뒤에 내용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팔선녀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팔선녀도 저희도 제자가 데려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설법을 하고 가르치고 나중에 성진이가 그 뒤를 물려받아갖고 팔선녀와 더불어서 이제 극락세에 간다는 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춘향전. 아까 이제 우리 춘향가를 배웠기 때문에 이 춘향전의 내용은 바로 그 부분이랑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걸 소설로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세요. 어서 또 분부하되 너만 년이 수전한다고 관정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랐으냐 추가 마땅하되 내 수청도역할까. 자, 이거 다시 한번 뭐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춘향이를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내려오는 관장마다 개개의 명관이로구나. 뛰어난 관리구나. 진짜입니까? 아니죠. 반대로 얘기하니까 이건 바로 반어법이 되는 겁니다. 수의사또 듣조시오. 층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승 녹죽 푸른 나무 눈이 온들 변하리까. 자, 아까 이 부분이죠. 아까 이 부분 춘향가에서 나왔던 이 부분을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같은 표현이죠. 즉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가 뛰어나다는 걸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나무와 절벽처럼 변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자, 약간 이제 달라진 부분은 높은 바위 여기 이제 바위였고 이제 봉우리에서 바위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푸른 나무로 바뀐 겁니다. 이게 그쵸? 그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일단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삐 죽여줘. 향단아 서방님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웅관에 와 계실제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딜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어서 또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자, 아까 춘향가와 달라진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춘향가에서는 쪽지를 적어서 주고 보라고 얘기하죠. 그쵸? 이제 기생에게, 다른 기생에게 쪽지를 줘서 보고 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직접 얘기합니다. 얼굴 들어 나를 보라. 춘향이 고개 들어 대상을 살펴보니 걸객으로 왔던 낭군 어사또로 뚜렷이 앉았구나. 이런 식의 부분이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겁니다. 반웃음 발울음에, 자, 앞에서는요 판소리에서는 기절했죠. 근데 여기서는 기절까지는 안 하고요 실성한 것처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와 그동안의 서울음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선한 건 좋을시고 남원음 내 추절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보에 봄이 들어 이와 춘풍 날산이다. 아까 추절과 그 다음에 이와 춘풍은 같은 표현으로 나왔죠. 네, 그래서 변사또의 아까 수청요구 변사또의 억압이 바로 추절이고요. 이와 춘풍은 바로 이몽룡을 뜻하는 겁니다. 자,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춘향모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설하랴. 역시 서술자의 개입, 편입자적 논평입니다. 춘향이 높은 적에 광채있게 됐으니 어찌 아니 좋을순가. 여기까지도 서술자의 개입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즉 판소리의 소설은요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창자가 이야기하듯이 말했던 판소리를 소설로 바꿨기 때문에 그만큼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던 춘향가와 뒤에 춘향전을 비교하면서 낼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예상은 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작품으로 갑니다. 허생전입니다. 자, 허생전의 작가가 누굽니까? 박지원이죠. 자, 박지원에다가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놓을 게 있습니다. 자, 박지원은요, 양반이면서 양반을 비판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은 양반이면서 양반을 풍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작품들 대다수는요, 바로 양반과 사회에 대한 풍자입니다. 양반과 사회에 대한 풍자가 주제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양반과 사회에 대한 풍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소설은 다 한문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소설은요, 바로 열하일기라는 작품에 실려 있습니다. 자, 어떤 구조냐면은요, 이 사람이 당나라에 어떻게 이제 갔을 때 한 여관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펼칩니다. 즉, 내가 지은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했던 이야기를 옮겨 적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이 누군가 했던 이야기를 적은 걸까요? 아니죠. 바로 양반과 사회를 비판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썼던 소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양반이 양반을 비판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비판하면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을 다른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놔둬요? 아니겠죠. 그 국회의원에 왔던 그동안의 어떤 먼지 하나도 있으면 그 털어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을 매장시킬 겁니다.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내가 쓴 게 아니라니까. 난 이야기 들은 걸 그대로 옮겨 적었다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들이요, 결말들이 대부분 열린 결말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결말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박지원 소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인 허생전이라는 작품은요, 이 허생전은 허생이 주인공인데 처음에는 이 몰락 양반인 허생전을 이제 등장을 시켜서 부인을 통해서 이 허생전을 비판합니다. 허생을 비판합니다. 그동안 양반이라고 해서 글만 읽고 집안을 팽개치니 당신은 뭡니까? 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무능력한 양반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생이 돈을 벌기 위해 나가죠. 변씨라는 부자에게 만냥을 빌려가지고 매점모 해석을 통해서 돈을 불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빈 섬을 찾아가서 도적대들을 데리고 와갖고 한 어떤 이상국을 건설하죠. 하지만 거기에서는 자기가 뜻을 펼칠 수 없다 생각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놔두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변씨에게 10만 양을 갚고 그 이후에는 변씨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바로 이제 이완대장이 등장을 하면서 그 이완대장에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등용해 줄 것, 그 다음에 청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망한 명나라 사람들을 구제해 줄 것,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을 청나라의 스파이로 보내서 그들을 이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만 이완은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지배층의 무능력함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허생전은요, 크게 정치와 경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문 한번 볼게요. 지문은 이제 제일 첫 번째 부분입니다.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묵적골이라는 게 이제 바로 남산 밑에 있는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신림동 고시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노량진. 예, 여러분들 약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런 곳입니다.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사람문이 열렸는데 두어간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배경 묘사를 통해서 허생의 가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호구지책 쓰세요. 호구지책. 입에 풀칠을 하다. 호구지책입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과거 동그라미.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에 익숙하지 못해요. 독서 세모. 그럼 장인밭이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장인밭이 동그라미. 장인밭이 일은 몰래 배우지 않았는 걸 어떻게 해서 배우지 않았는 걸 세모. 장사는 못하시나요? 장사 동그라미.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고? 자, 미천이 없는 걸 세모. 저는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이때 도둑질은 이제 진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 처가 열이 받아서 하는 소리로 보시면 되고요. 이 도둑질이라는 걸 왜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이건 당시의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배고픈 백성들이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도둑질이라도 해서 극복했다는 그런 사회적 현실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동그라미와 세모 제가 쳤죠? 동그라미 세모를 대조 표시하세요. 동그라미와 세모를 대조 표시하세요. 그러면 동그라미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도입니다. 도. 이제 바로 성리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생은요, 그 이전의 사상인 성리학 사상, 그러니까 도를 추구하는 사상을 취한 겁니다. 그러면 세모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학 사상이었어요. 실학 사상. 실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동그라미와 세모를 대조 표시하고요. 동그라미는 실학 사상, 실리를 추구하는 거고요. 세모는 도를 추구. 그래서 성리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박지원은 무슨 사상이요? 그렇죠. 실학 사상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라는 게 바로 실학 사상의 중심 내용인데, 바로 이런 실학 사상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아내에다 표시하였고요. 뭐라고 씁니까? 아내가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겁니다. 아내에다가요, 작가의식 대변 써놓으세요.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게 바로 아내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밑으로 갑니다.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10년을 기억했는데 이제 7년인걸. 그러니까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하니까 마누라 잔소리에 못 이겨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가출했어요.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완대장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완대장은 실존 인물입니다. 북벌론을 추진했던 그 어영대장으로서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소설의 어떤 그 현실성을 좀 높이고자 했던 건데, 이 사람이 허생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좀 계책을 듣고자 합니다 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 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허생이 열받는 거죠.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은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 대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자, 예법 표시해놓고요. 그 이완대장이 예법을 들어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생이 말했던 것은 뭐냐? 바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알죠? 이제 그 황비용처럼 가운데 밀고 변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옷은 대놈의 옷. 그 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못합니다. 우리 예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법은 흰 두루마기 알죠? 그리고 상투 틀고 갓 쓰고 다니는 거. 이런 걸 한다는 건데 허생이 그럽니다. 아니 흰 옷이 상복이고 상투 트는 거 오랑캐들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예법이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번옥이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번옥이 무령왕 표시하세요. 바로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지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소매 넓은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에 예법이라 한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해가지고 칼을 막 드니까요 도망가죠. 그리고 다음날 찾아오니까요 집은 텅 비어 있고요 허생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린 결말, 그러니까 결말을 처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사삼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조선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세 가지의 계책을 얘기해 놓고 결말은 짓지 않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고 생각을 하게끔요. 참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소설인 건 맞죠. 양반이 양반 사회를 비판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허생전은 바로 양반 사회의 양반들의 무능력함, 그 다음에 이제 유통구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무역을 하면은요 여러 가지 갈래로 루트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요. 길이 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걸 가지고 다 소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막히면은요, 다 이렇게 한 사람이 독과점을 해버리면은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값이 뛸 수밖에 없는 거. 그 허생은 그걸 이용했던 거죠. 머리가 굉장히 뛰어났던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양반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반전도요. 이제 그 허생이 그 양반의 어떤 모습을 비판하고자 쓴 건데요. 양반전의 주인공은 부자입니다. 그 부자가 어느 날 이제 그 몰량 양반이 돈을 갚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빚을 갚아주고 대신 그 양반을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을 사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을의 군수가 그 양반을 위해 증서를 써줍니다. 너가 양반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이 양반이 되었고 이제 양반에 대한 증서를 이렇게 써주는데 그 증서의 내용이 굉장히 허무맹랑하죠. 사실 허무맹랑하다는 내용 자체가 그 양반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의 삶이 증서에 나오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죠. 여기에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요. 맨 마지막에요.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나를 도둑놈으로 보는가? 하면서 떠납니다. 즉 양반이 그러니까 부자가 더 이상 양반을 하지 않겠다고 떠나는 장면. 그 도둑놈이라는 그 단어 안에 모든 비판적 요소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볼게요. 때마침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부자 하나가 이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을 표시해 놓고요. 이 소문이 바로 양반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요. 가족끼리 비밀회의를 열었다. 그는 말했다. 도대체 양반이란 아무리 가난해도 그 위치는 늘 높고도 영광스럽건만 우리들이 사 남부럽지 않는 부자이지만 갈수록 천하게만 굴어야지 않아? 길을 다닐 때에는 말 한 번 거들거리고 타보질 못할 뿐더러 양반만 보면 저절로 키가 푹 죽어 굽실거리며 엉금엉금 기어가서 뜰 밑에서 절하고 코가 땅에 닿도록 질질 끌며 무릎으로 기다시피 하여 우리는 줄창 이런 창피를 입고 있지 않았어. 이제 저 양반이 마침 가난한 탓으로 환자를 갚을 길이 없어서 몹시 곤란한 모양이라니 그 형편이 실로 양반의 자리를 더 지을 수 없을 것이야. 이 기회에 내 그것을 사서 가지는 게 어떨까? 자, 표시해놓고요. 바로 양반을 사고 파는 게 바로 횡행했던 그 당시의 사회 풍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바로 양반을 사고 파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하고 부자는 곧 양반의 집을 찾아가서 그에게 의견을 말하고 대신하여 환자 갚기를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여 서슴지 않고 승낙하였다. 이에 부자는 줄곧 그 천섬의 환자를 관가에 바쳤다.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요.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작품의 제를 잠깐 보세요. 두 번째 줄. 고을 군수는 양반 매매 증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자, 양반이 지켜야 할 사항에 적은 첫 번째 증서. 증서 내용을 듣고 부자는 이익이 될 것이 적혀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해서 첫 번째 증서에 표시해 놓고요. 양반의 의무라고 쓰세요. 양반의 의무. 그러니까 이 양반의 의무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고 걸을 때는 절대 뛰지 않고 팔자걸음을 걷고 뒷짐을 지어야 하며 뭐가 있어도 에헤 이렇게 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에게 있어서는요. 부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없습니까? 좀 이익이 되는 걸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증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증서 표시할게요. 양반의 비도덕적 행위와 서민들에 대한 횡포를 합리화한 두 번째 증서. 자, 표시해놓고요. 앞에 내용이 나왔죠. 비도덕적 행위, 서민들에 대한 횡포. 그래서 이제 그냥 주변에 있는 농민들의 뭐 이걸 뺏어가지고 대신 농사를 짓는다든지 돈을 뺏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횡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줄 뭐라고 됐어요? 부자는 양반이 도둑놈과 다름없다며 단언하죠. 됐어. 당신은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양반전은 끝납니다. 결국 양반전을 통해서 바로 양반의 의무와 권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의무와 권리라는 것 자체가 양반은 굉장히 허세에 쩌든 대상들이다. 이거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양반의 허장, 성세, 비판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양반의 허장, 성세, 비판 또는 허세, 비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 소설 파트고요. 다음 시간에 고전 수필, 민속극, 그 다음에 한문학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